1년 매출액 240조 원, 스마트폰 판매량 2억 9,370만 대로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중소형 OLED 세계 1위, 슬림형 TV 세계 1위의 주인공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 등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샤프, 도시바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경쟁에 밀려 아직까지도 글로벌 시장에서 발전 없이 이리저리 떠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GDP 1경 6,148억 원으로 세계 2위, G20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6%를 초과하는 엄청난 속도의 GDP 성장률을 기록 중인 곳, 인구 14억 명이 살고 있는 기회의 땅이죠. 바로 중국에서 일본 기업들이 삼성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팩트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삼성,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BOE가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해버리자 일본의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전부 몰락해버리고 유일하게 남은 회사가 바로 재팬 디스플레이 JDI입니다. 사실 재팬 디스플레이도 완전히 박살 날 뻔했지만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애플이 JDI의 아이폰용 LCD 패널 공급을 맡기기로 하면서 기사회생으로 몰락만큼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을 견제하는 애플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운 좋게 기회를 얻은 재팬 디스플레이는 4년 전에 애플에게 2조 원을 넘게 빌려서 아이폰용 LCD 생산 공장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망스럽게도 애플이 아이폰 10부터 갑자기 적게 팔더라도 가격을 비싸게 받아 마진을 높이는 판매 방식을 택하자 그렇지 않아도 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재팬 디스플레이의 실적은 지난해 완전히 고꾸라졌습니다. 지난해 2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고 올해도 이미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여기에 애플에게 빌린 돈 중에 1조 원 이상을 아직까지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최악이죠. 중국의 화웨이도 재팬 디스플레이의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이례적으로 강한 수준의 글로벌 제재를 가하자 화웨이 판매가 급감하며 재팬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판매도 자연스럽게 폭락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는 화웨이가 새로운 스마트폰 OLED 디스플레이를 삼성으로부터 단독으로 공급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팬 디스플레이는 완전히 넉다운 되어버렸죠. 화웨이는 지난 19일 독일에서 새로운 스마트폰 화웨이 메이트 30을 공개하였는데요. 삼성전자를 유일한 공급 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선택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중국의 대표 디스플레이 업체 BOE도 제쳐두고 삼성에 올인한 것이죠. 중국의 IT 전문 미디어인 실리콘밸리 분석사에 따르면 메이트 30에는 6.62인치의 삼성 OLED 스크린이 메이트 30 프로에는 좀 더 큰 6.53인치 삼성 OLED 스크린이 장착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미 40%가 넘는 점유율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12%까지 추락한 재팬 디스플레이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LCD의 다음 버전이 OLED 시장에서 8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과 대규모 생산 라인을 이미 갖춘 반면 재팬 디스플레이는 몇 년 후면 새로운 모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게 돼 LCD에만 올인하였기 때문이죠. IHS 마킷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 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점유율은 86.37%, 일본 기업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애플도 최근 모델들에 LCD 대신 OLED 스크린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삼성에서 가져다 쓰고 있죠. 자, 그 결과 재팬 디스플레이의 기업 가치는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더욱 심하게 추락하였습니다. 5년 6개월 만에 10분의 1 토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5년 6개월 전에 재팬 디스플레이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여러분의 잔고는 1,000만 원도 안 될 겁니다. 중국에서 삼성에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일본의 대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토요타, NTT, 소프트뱅크, 키엔스에 이어서 일본 대기업 서열 5위인 소니가 바로 그 기운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앞뒤를 모두 화면으로 채워버린 샤오미의 신제품 미믹스 알파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샤오미의 레이쥔 CEO가 매우 자신있게 공개하였는데요. 무려 1억 800만 화소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8배로 확대시켜도 매우 선명한 화질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이는 얼마 전 삼성전자가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샤오미의 신제품 미믹스 알파의 가격은 336만원으로 소량 한정 판매 제품이기 때문에 소니에게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소니가 지난해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공개한 후에 아직까지도 발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삼성이 최근 세계 최초로 6400만 화소와 1억 800만 화소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니에게 이미지 센서를 공급받았던 샤오미의 주력 스마트폰 모델인 레드미 시리즈에 소니 대신 삼성의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을 채택하였습니다. 소니가 샤오미에게 버려질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샤오미의 공동 창업자 린비는 프리미엄 DSLR 카메라나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이렇게 작고 얇은 스마트폰에 최초로 탑재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개발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라고 밝혔습니다. 샤오미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언론사 니케이는 삼성이 글로벌 이미지 센서 리더인 소니에 한 단계 더 가까워졌다며 삼성이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의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서 소니를 무너뜨리려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번에 소니에서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탄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는 샤오미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성, 화웨이, 애플, 샤오미에 이어 세계 스마트폰 공동 5위를 기록 중인 중국의 오포도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다가 최근 삼성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스마트폰 브랜드를 보시면 화웨이가 37%로 1위, 오포가 2위, 비보 3위, 샤오미 4위로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들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한 시장인데요. 이 중에서 선택할 때 특히나 카메라 성능이 매우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샤오미와 오포가 이미 소니의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에서 삼성의 6400만 화소와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로 갈아탔고 머지않아서 중국의 화웨이, 비보도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향후 소니는 중국 시장에서 이미지 센서를 거의 팔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상황은 소니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소니는 이미지 센서로 1년에 7조 원에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점유율 50%에 달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의 거의 독점으로 이미지 센서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 스마트폰들이 이렇게 고속 성장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개발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소니가 이제는 매우 중요한 중국 고객들을 삼성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삼성의 1위를 내주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삼성전자는 얼마 전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며 이미지 센서는 이보다 더 빨리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소니는 해외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안방인 일본에서조차 삼성의 갤럭시에 점유율을 내주며 2위 자리를 빼앗겼죠. 소니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현재 폭포수처럼 폭락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미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삼성과의 경쟁에서 밀려 대만의 홍하이 그룹에 팔려간 일본의 전자기업 샤프와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소니가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 등의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여 삼성전자와 경쟁을 하려 했다면 이미 제2의 샤프가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일본 기업들이 삼성에게 경쟁력에 밀린 것은 단순히 기업들의 타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까지 위협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일본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죠. 지난해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173조 원에 달하는 수출을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미국보다 4조 원 이상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무엇을 많이 수출하고 있나 살펴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신에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LG가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는 분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읽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 분씩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고 수익률의 동영상들을 보다 보면 당장이라도 일본이 망할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한국과 일본이 싸우니 갑자기 일본 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조금 오바해서 말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가 보았습니다. 일본 경제는 예전부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일본의 한 해 예산을 보시면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4% 240조 원 정도를 빚에 대한 이자를 내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물가가 잘 오르지 않는다며 마이너스 금리에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는데 절대로 정상적인 경제라 볼 수 없겠죠. 예전부터 이미 일본 경제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일본이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한국을 자극해버렸고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올해 7월 전에는 우리가 일본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높은 관심을 올해 백서에도 16년째 이어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여전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방위백서에 포함된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자국 영토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통상 매년 4월에 내놓는 외교백서는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 문제를 다루는 백서에서도 이를 반복해 언급하는 것은 잠재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최근 한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더 거리를 두며 기술했습니다. 기술 순서에서 과거 두 번째이던 한국을 네 번째로 기술했고 작년에는 방위성 자위도로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 확립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올해는 이런 기술을 삭제하고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고 공동과제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이 같은 행동을 포함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최근 또다시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초중고 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나의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마루야마 다스야 일본 시마네현 지사는 6일 에토 세이이치 일본 영토 문제 담당상을 내각부에서 만나 중앙정부가 독도에 관해 영토 문제로서 강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시마네현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매년 2월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가기 결정으로 일본 정부 공식 행사로 승격해 개최하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에토 담당상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소개한 시설인 도쿄의 영토 주권 전시관을 거론하며 역사적 사실을 내방객이 실감하고 있다며 자국민을 위한 계몽활동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은 이 같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문서를 만들고 여론전을 펴 국제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독도를 경비하는 독도경비대는 경찰 소속으로 일각에서는 해병대를 배치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독도란 작은 섬에 배치된 병력이 해병대이든 독도경비대든지 간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작정하고 도발하면 사실상 일본의 침공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해상자위대가 함부로 공격해온다면 한일 간의 전면전 상황이 벌어질 것이므로 차후 독도를 탈환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도에 유사시 군대가 급히 투입되고 사전에 이 같은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동항과 울릉공항입니다. 사동항은 2011년부터 약 3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 이곳으로 해군함정과 해경 경비함이 상시 접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동항은 그동안 울진항에서 해경 함정이 출동하면 독도까지 5시간 50분이 걸리던 것을 2시간 20분 만에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함정이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2시간 5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한국은 일본 함정보다 3시간 늦었던 시간을 이제는 30분이나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개항 예정으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연간 53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터미널과 활주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50인승 항공기 6대가 이착륙할 수 있고 현재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6시간에서 7시간 걸리던 이동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시켜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울릉도는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동해상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로 선박, 제한적으로 헬기에 의존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날씨가 조금만 안 좋아도 배가 뜨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울릉공항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며 민간공항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줄 예정입니다.
그동안 울릉도는 교통이 불편하므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찾아가기 힘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국내의 관광객들이 독도를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어 현재 연간 40만 명의 관광객 수가 80만 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울릉공항은 민간공항이지만 유사시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징적인 불침항모의 역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독도 근처 상공에서 일본, 북한, 러시아와의 공중전을 시뮬레이션해보면 우리는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대구국제공항이나 강릉공항에서 전투기를 발진해야 하는데 울릉도나 독도까지 거리가 꽤 있었기 때문에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독도와 가까운 오키섬에서 발진이 가능한 일본 항공자위대나 원산 비행장에서 발진이 가능한 북한의 공군의 속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울릉도의 지상기지에서 전투기가 원활하게 작전할 수 있다면 공중에서 우세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의 1200m 활주로가 여유 있는 길이는 아니지만 F-16, F-35A, KF-X 등의 중형 전투기가 공대공 세팅으로 이착륙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또한 군수지원 측면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헬리패드로 헬기만 뜨고 내릴 수 있었지만 공군의 고정이익 수송기가 이착륙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차후에 도입될 한국형 경항모가 F-35B를 탑재하고 동해상에서 작전할 때 울릉공항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울릉공항은 군사기지로서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우리는 사동항 울릉공항을 통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군사기지로 만들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억제력을 가지고 여객기나 대형 여객선을 통해서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 독도는 한국 땅임을 확실히 전세계에 알려줄 예정입니다. 그동안 방송뿐만 아니라 국내 연예인들도 독도에 대한 발언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습니다. 2009년 허준호는 뮤지컬 갬블러를 홍보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SBS 올인이 방영됐었고 이로 인해 허준호는 많은 일본 팬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 기자회견에서 어느 한 일본 기자에게 작품과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는 허준호에게 독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무리하기 짝이 없었지만 허준호는 기자 앞으로 걸어가 취재 수첩에 글을 쓰던 기자의 펜을 낚아챘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허준호의 기습 행동에 일본 기자는 당황했고 주변 분위기에 압도돼 곧바로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허준의 행동은 이후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수 이승철은 2014년 8월 광복절을 기념해 탈북청년 합창단과 독도를 방문해 통일을 염원하는 곡 그날에를 함께 불렀습니다. 5개월 동안 준비하여 탈북청년 합창단원과 함께 부르는 노래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승철에게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11월 이승철이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한 것입니다. 이승철은 공항 측에 항의했고 심리실로 데려가 이유를 물었더니 언론에 났던 것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독도에서 통일성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보도가 잇따른 것에 대한 표적성 입국 거부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태도에 이승철은 오히려 독도를 더 널리 알리겠다고 말하며 그날의 음원을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또한 이후 이승철은 자신은 앞으로 일본을 안 가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제게 독도 지킴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일본 정부는 역사나 영토 발언을 한 연예인들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에 입국해 활동하지 않더라도 독도 관련 발언을 했던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는 일본 수출길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소설 레터워크에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글을 올린 배우 최모 씨가 출연한 드라마는 일본 시장에서 철퇴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만든 외주 제작사 대표는 일본 측 에이전트에 문의했을 때 일본 시장에서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연예인의 명단을 불러줬다고 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활동할 수 없는 반일 연예인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2012년 8월 광복을 앞두고 독도 수영횡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배우 송일국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는 일본에서 방송 6일을 앞두고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반일 감정을 드러낸 한국 스타들의 자국 내 활동을 제약하며 길들이기를 시도하려 했지만 한국의 연예인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 2013년 호주 출신 방송인 샘 해밍턴의 독도 발언도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자 샘 해밍턴은 한 방송에 나와 한숨을 내쉬며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샘 해밍턴 독도 발언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샘 해밍턴 독도 발언 역시 호주형, 샘 해밍턴 독도 발언 감동이다, 샘 해밍턴 독도 발언 일본 보고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14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